외모도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요즘 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키인데요. 또래 아이들보다 10cm 이상 작거나 1년간 자란 키가 4cm를 넘지 않는다면 저신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신장은 사춘기가 끝나는 시기부터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부모는 자녀의 성장 수첩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성장 속도를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TV닥터에서는 저신장이 고민인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방법 알아봅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소아청소년과 이쪽 전공이시니까 뭐 오래전부터 뭐 자녀들 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다행히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네. 다 평균 키 이상으로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 어렸을 때 키 크는 주사 맞고 키가 컸는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는? 예, 실제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그 키가 급성장이 일어나는 사춘기 때 굉장히 아이들이 잘 먹고 그리고 거의 매일 운동하다시피 꾸준하게 운동을 한 게 아마 현재 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사춘기 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사실 그 뭐 표준적인 그 방법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참 키에 대해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 키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키 성장하고 특히 자녀를 딸을 둔 부모님 입장 쪽에서는 네. 이런 성장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모임 많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모임 가서 한 번쯤 이런 성장 문제를 전문 클리닉에 가서 상담해보지 않았다면 부모님 역할을 아예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왕따다는 분위기를 느끼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과잉 진료일 측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키가 크시지 않은 아버님의 경우에는 특히 아들을 데려와서 사실상 키를 키워달라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네. 그러면 사실은 말이 지금은 키 키우는 거는 치료가 아니고 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형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마 키 성장에 대한 관심들을 아마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저신장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일 때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부모님들 입장 쪽에서는 자녀분들이 제가 키가 가장 크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상대편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신장증이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 집에는 몇 맞습니다. 센치인데 우리 맞습니다. 집에는 왜냐하면 항상 키 큰 아이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신장증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확실히 절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부터 97의 숫자가 보이시죠? 네.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의 경우 7살에서 8살 아이의 키가 제일 작은 아이를 1번, 네. 큰 아이를 100번에 두었을 때 114.4cm가 앞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아이. 예,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저신장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약간의 이제 자라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키의 측정 오차도 있어서 10백분위수까지는 저희들이 저신장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유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런 표준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소위 말해서 평균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게 지금 제가 빨간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50백분위수가 보이시죠, 그죠? 네. 저게 소위 말해서 평균인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의 맞습니다. 키. 중간 키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들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남자의 경우에는 평균치가 약 173.4cm, 여학생의 경우에는 160.7cm 정도가 됩니다. 그게 평균 키예요? 예.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좀 안희서 아나운서도 똑같이 반응하듯이 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네. 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이게 평균치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예, 거죠? 많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한 180cm, 여학생의 경우에는 160cm가 약간 부담스러운지, 네. 170cm가 부담스러운지 한 168, 9까지 크고 싶어 하는데 다들 눈이 실제로 높습니다. 이 키는 예, 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10%만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큰 키라서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거하고 현실의 이 평균치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장 문제가 본인들한테서는, 부모님들한테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남자 여자 평균 키가 좀 작게 나와서 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 저신장이라고 해서 치료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저신장의 어떤 범위가 따로 있습니까? 보셨다시피 예.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맞습니다. 세 번째 이내로 예. 작다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부모님에 따라서 키가 다 크신 부모님의 아이들은 키가 조금 더 크게 가져오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어떤 의에서 조금 작게 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성장 300분위수 아니더라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100명 중에서 이제 세 번째까지 키가 작은 예, 아이들은 예. 저신장 치료가 예, 필요하다. 반드시 이제 필요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평균 키가 자꾸 커져서 예. 그 저신장의 기준도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다른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대한소아과 학회에서 대개 10년 주기로 네. 전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렇게 폐장 성장 도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1985년도에 비해서 98년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든 여자든 키가 한 3cm 정도 평균 키가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한 4, 5kg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1998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보다 10년이 지난 2007년도에는 사실상 키 성장의 변화가 남자, 여자에 크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각 지역별로 이러한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만들었는데 작년 데이터도 지금 남자, 여자의 평균 키는 이 표와 비슷합니다. 네. 이건 뭐 의미하는가 하면 앞에 10년 동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먹는 것도 좋아졌고 문화생활도 좋아졌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키는 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난 1998년도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평균치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에 있어서 그 개인에 있어서 키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히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성장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전적 요인이 한 70 내지 8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신장증의 치료 대상인 아이가 뭐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든 건 아니고 예. 앞에서 300분위수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율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이 신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혹시 뭐 할아버님 쪽이나 이렇게 윗 선조들의 키가 작다면 예. 아이들의 그 성장에 대해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걱정으로 병원을 찾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은 편입니까? 예,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좀 작습니다. 머리 하나가요? 예, 그냥 치료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 한 1년 하고 그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약을 갖다가 한 2달분을 약을 줘요. 이제 하루에 이제 맞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춰서 이제 약이 이제 다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뭐 당뇨 수치라든지 저혈당 수치라든지 이런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아까 엑스레이 하고 이제 소변 검사하고 이제 피 검사하고 이런 검사를 다 하죠. 이제 2달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주사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주사 때문에 뭐 키가 컸는지 아니면 뭐 원래 이렇게 자랄 시기라서 이제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다니까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입학식이 이제 다음 달인데 좀 뭐 축하하는 것보다 이제 걱정이 좀 앞서죠. 가서 이제 애들한테 많이 치일 거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잘 견뎌내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또 우리 스쿼트의 세계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지. 걱정이 먼저 앞서죠. 그 아이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작은 편입니까? 키가 한 반에서 한 대여섯 번째 분이 안 돼서 아들이라서 걱정이 돼서 이제 먼저 검사를 받고 성장 호르몬이 딴 애들보다 작게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사를 맞고 지금 158.5에서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4cm에서 5cm 가량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되게 많이 큰 거죠? 이번에 경과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애 자체도 이제 아프고 스트레스 받지만은 맞고 싶어 하고요. 키 때문에 걱정을 해서요. 왜냐면은 아빠도 이제 키가 작은 편이고 이제 일단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워낙 작으시니까 이렇게 애가 이제 안 크면 어떡하나. 그리고 요즘은 무엇을 잘하더라도 일단 남자애들은 키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자꾸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주사 엄마가 놓는데 맞는 애가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놓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애가 조금 아프게 놓는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주사 해가지고 놓는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 매일? 예. 지는 이제 키 큰다는 즐거움에 그 엉덩이 뚝 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으시군요. 예. 네. 근데 그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엄마 쪽이 더 큰가요? 아빠 쪽이 더 큰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예. 대개는 두 부모님의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이게 키 성장이 꼭 부모님 키 말고도 나중에 사춘기 진행 문제도 있어서 네. 그걸 단적으로 어느 쪽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 엄마 아빠 키를 보면 아, 내 아이가 키가 어느 정도쯤 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과거에는 이게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됐는데 네. 지금은 거의 상식처럼 돼 있어서 아, 공식이 나와 있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는 아이들은 이미 본인들이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예. 부모님들이 키의 평균치를 내어서 남자의 경우에는 6.5cm를 더하시고 여자의 경우는 6.5cm를 뺀다. 이게 성차별이 아니고 남자 여자의 평균치 차이가 네. 13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6.5cm를 저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키에서 남자의 경우에는 7cm를 더 클 수도 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자 형제 중에서 키 차이가 정상적으로 최대한 14cm 정도까지는 날 수 있는 거죠. 네. 여학생의 경우에는 역시 10cm 정도까지는 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성장 클리닉을 한 지 한 24년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주사를 맞은 아이가 그때는 이제 아동이었지만 지금 결혼하셔서 네. 초등학교 2학년 된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한 85%는 이 범주 안에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예상 키는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차가 있잖아요. 후천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예.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대개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상 평균 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소한 평균 키는 자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성장의 개념은 그 개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기에 성장 발육 곡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사실상 부모님의 키가 다 작으시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양쪽 부모님 키가 크신 자녀보다는 키가 작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조금씩 다 다른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분홍색 라인에 들어와서 요 곡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15, 100분위수에 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15, 100분위수 자기 100분위수 성장 도표를 따라 크면 소아과적으로는 이게 정상입니다. 네. 큰 아이들은 평균 키를 가는 아이들은 50, 100분위수를 따라 크겠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50, 100분위수를 따라 크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25, 100분위수, 떨어졌다. 20, 100분위수로 떨어지면 이거는 성장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좌표가 돼서 지금 현재 아이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보실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성장 곡선에 속하면 그 성장 곡선을 따라서 잘 크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이제 그 범위에 맞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예. 추적 관찰해야 예.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성장 곡선을 따라 크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낮은 성장 곡선을 따라서 크면 아무래도 이제 체중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지니까 이 성장 곡선을 뛰어넘어서까지 평균 이상으로 이제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저희 TV닥터 홈페이지에 그 표준 성장표가 게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V닥터는 저신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우영 교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표준 성장표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내 아이가 조금 작은 그룹에 속한다라고 해도 다 뭐 이런 저신장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입장 쪽에서는 지금 뭐 MBC 닥터 그 자기 홈페이지에 네. 표준 발육 표준치를 띄운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부모님 입장 쪽에서는 그 정확한 수치를 알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으로는 이거보다 부모님 입장 쪽에서 우리 자녀가 이 키 크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의심하는 가장 좋은 점은 네. 1년의 키 성장이 4cm, 그다음에 사춘기에 가까울 경우에는 4.5cm를 못 크는 경우에는 얘는 분명히 키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평균 키에 비해서 10cm보다 키가 더 작을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는 반에서 유치원에서 키가 가장 작으면 이 키 성장에 대한 전문 검사를 한번 네. 받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될 것 저 같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해당돼야 되나요? 아니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아. 가장 중요한 거는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입니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자, 그렇다면 내 아이가 좀 저신장이 의심이 된다 하면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검사부터 받습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윤곽은 비교적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네. 저희들이 먼저 아이의 출생한 체중이 얼마인지, 태어났을 때 키가 얼마인지, 부모님의 키가 어떻는지, 또 부모님의 사춘기 패턴이 어떻는지 이런 키와 성장에 관계되는 가능하면 많은 질문을 하고 혹시 눈으로 보기에 이 아기가 외형상으로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골격의 장애가 있는지 이런 신체 검진을 지금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키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키 측정의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있고 오전에 잰 키가 오후에 잰 키보다 1cm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를 측정해서 사실상 표준 체중에 가까우면 좋은데 체중이 너무 작아도 네. 키 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검진이 끝나면 아이가 성장 호르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되는 왜 부모님들 다 건강 검진 해보셨죠, 그죠? 그렇죠. 그보다 더 정밀한 네. 항목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손목 엑스레이 그다음에 검사네요. 이제 손목을 주로 찍어서 성장판과 그다음에 부모님들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뼈 나이, 이제 골 연령 등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위도 동시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성장판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왜 발은 안 찍느냐, 어깨는 왜 안 찍느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저희들 보기에는 손목하고 무릎으로 아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판이 우리 몸에 어디에 사실 분포가 돼 있어요? 예, 그 성장판은 사실상 이제 얼굴은 평편골이기 때문에 성장판이 없는 대표적인 뼈지만 네, 얼굴이 자라면 안 될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키가 큰다는 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뼈가 길어지는 겁니다. 길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키를 키우는 모든 뼈는 성장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판을 보여드릴 건데 네. 준비해온 제가 성장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쪽에 제가 손을 찍은 건데 저게 빨간 화살표 방향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밑에 까만 부위는 이게 관절 부위고 그 위에
이렇게 각 손가락마다에 검은 선이 보일 겁니다. 이 성장판이라는 것은 연골세포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찌우게 되면 뼈는 반사를 해서 희게 나오고 네. 연골세포는 통과해서 검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손목 부위에도 여기 제가 지금 지적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성장판이 열려 지금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죠? 예,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무릎을 보시면 네. 더 뚜렷해서 이 중간 부위는 부분들 보시면 관절입니다. 이게 성장판이 아니고 네. 밑에 여기 이제 검어진 부위가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 성장판이 다치기 때문에 키가 다 큰 거죠. 그럼 다치게 되면 아예 까만 부분이 없어지네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어깨 부위를 하나 찍어놨는데 여기 지금 빨간 표가 있던 부위에서 이게 오른쪽 쪽에 보시면 아예 통으로 붙였죠, 그죠? 이렇게 네. 성장판이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만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장 키우는 치료도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장호르몬 치료는 거의 대부분 나이가 살짝 어렸을 때는 잘 먹고 네. 운동하고 그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사춘기 전부터 만 3세 이전까지는 사실상 성장 호르몬이 키 키우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 전에 당연히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예.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뼈 나이가 늦는 아이들이 키 성장도 좀 늦다. 예. 그래서 뭐 골 연령, 뼈 예. 나이와 그 키 성장, 성장판 이거 같은 이렇게 연계선상에서 얘기도 하는데 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장판하고 예. 그다음에 골 연령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키가 큰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만 가능하고 네. 성장판이 닫혔다는 것은 키가 다 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1년에 키가 1cm를 채 자라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대개 성장이 완료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대개 한 17세, 18세, 여학생의 경우에는 만 15세, 16세 정도가 되면 거의 성장판이 다 닫힙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리가 들어와서 네. 대개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면 거의 성장판이 닫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는 사실상 사춘기의 진행 속도와 그러니까 성호르몬의 분비가 언제 시작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뼈 나이라는 것은 네. 골 연령이라는 것은 성장판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뼈 나이가 빠르다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조금 일찍 들어올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사춘기가 들어와서 진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약간 사춘기가 조금 일찍 들어오더라도 초경을 상당히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약간 그 골 연령이 빠르더라도 사실상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 연령이 빠르다는 의미는 성장의 개념보다는 사춘기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골 연령이 많이 빠르면 성장판이 상대적으로 빨리 닫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개념인 거는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뼈 나이가 빠르면 사춘기가 빨리 올 확률이 크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키가 늦게 자라도 사실 문제고 걱정인데 예. 너무 일찍 커버려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교수님? 만약에 네. 사춘기가 지나치게 빨리 온다면 지금 반에서 제일 큰 여학생이라 하더라도 사춘기의 진행이 극단적으로 빠르면 체중 키는 오히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일부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보면 대개 사춘기가 3년 내지 4년은 가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1년, 2년 만에 성장판이 예외적으로 완전히 닫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학생의 경우에는 초경이 들어오기 전에 키가 한 150cm 정도를 이미 올라섰다면 이게 암만 빨리
네. 이 사춘기 진행이 있더라도 최종 키가 그렇게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춘기가 끝나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다고 예,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예. 그 닫히는 시기가 그러면 남자 여자 딱 정해져 있겠네요. 대개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만으로 17세, 18세, 여자의 경우에는 15세, 16세 정도 되면 다 닫혀서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키 성장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춘기 전에 그 예.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그 저신장의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저신장으로 확진이 된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일단 성장 호르몬이 그 치료 방법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저신장 쪽으로 진단이 되면 네. 과학적으로 키를 키우는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방법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은 반드시 주사제제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든지 피부에 붙인다든지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가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래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부모님들이 단순하게 클릭 수만 조절하면 저게 주사기예요? 예, 주사기입니다. 자동 주사기인데 본인이 원하는 용량을 네. 놓을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주사기들이 개발된 거죠. 네. 팔에도 그래서, 놓고 예. 배에도 놓고.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있는 곳은 팔이든 배든 뭐 엉덩이든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대개 자가 주사를 하시는데 네. 일부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할 정도로 가능하면 덜 아프고 이제 편리하게 돼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맞아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지만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소위 말하는 서방형 제제의 성장 호르몬이 개발돼 있어서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데에 따라서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이 매일 제형에 비해서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조금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통증은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매일 맞는다면 뭐 일정 시간에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은 대개 잠자기 한 두세 시간 전에 네. 편리한 시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효과를 좀 많이 보려면 주사를 얼마 동안이나 우리가 맞아야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다든지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근래 들어서는 만 2살부터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줘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키가 150cm, 남자의 경우는 160cm 될 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드리게 되는데 될 때까지요? 대개 이제 만 15살 정도까지 맞게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경우에 평균 7, 8년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병적인 상태보다는 뭐 유전적인 이제 저신장증이나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개는 첫 1년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첫 1년에 주사를 맞고 난 뒤에 끊어버리면 둘째 해에 자연 성장이 조금 위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성장 호르몬은 최소한 2년을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사춘기 전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2년 동안 사춘기 전에 맞는 것이 좋다. 예. 그러면 언제 시작을 어느 타이밍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조금 이런 고민도 예,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부모님들이 나이가 어리면 왜 소아과 청소년 클리닉을 가시게 되면 아이들 성장 발달에 대한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2살, 3살 때 키가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저희들에서 이제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주사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사실상 주사 치료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주고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은 대개 체중도 표준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적으면 네. 당연히 성장 호르몬에 대한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정도 그때 시기에 1년 정도, 2년 정도 주사를 이제 놓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24년의 경험을 보면 네. 첫 1년 동안은 아이들이 분명히 그 과거 성장에 비해서 70 내지 80% 정도를 더 큽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1년에 한 5cm 자라던 아이들이 한 8 내지 9cm, 와. 남학생의 경우에는 5.5 내지 6cm 자라던 아이들이 네. 대개 9에서 12cm 조금 편차가 2배 있습니다. 정도 되네요. 예, 크는데 아까 그 인터뷰하신 아버님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이전에 4cm 채 못 자라던 아이가 네. 1년에 8cm씩 이렇게 지금 자라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키워도 이걸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시지 아니 아까 않아요.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예, 주사의 덕인지 아니면 원래 클 시기가 돼서 컸는지 예.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키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를 180cm, 여학생의 경우는 160cm를 넘어야 되니까 네.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반드시 키를 크게 해달라. 어머님 이거는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아이가 맞으면 효과를 보는 건데 이게 성형의 개념이 아니라서 맞으면 모든 아이가 키가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자녀분들이 키를 다 맞아서 키가 다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점은 분명히 아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호르몬이요. 어쨌든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더 얹어서 추가로 맞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자연적이지 않아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예.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아마 부모님들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실제로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장호르몬을 맞고 난 뒤에 부작용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네.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런 성장 클리닉을 방문해서 듣는다든지 특히 주위에 모이시는 귀가 그러면 얇아서. 좀 이상 귀가 얇으셔서 네. 굉장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게 주사제이기 때문에 맞으면 주사 자체에 의해서 통증이 있다. 그다음에 그 부위에 조금 부어오른다. 그다음에 드물지만 약간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가벼운 국소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액이라든지 전해질의 일시적인 변형이 있어서 늘 그런 건 아닌데 성장 호르몬을 처음에 시작할 아주 초기에 네. 1주일에서 2주 사이에 뇌압이 약간 올라서 아주 일부의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약간 구역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잠깐 며칠 쉬었다가 계속 맞게 되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호르몬이니까 호르몬 주사를 하게 되면 당뇨,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이런 다른 호르몬에 대한 간섭작용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이거를 정밀하게 우리 아이가 주사를 맞고 괜찮는지를 검사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예, 그런데 대개 전문 클리닉을 가시게 되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검사를 다 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를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새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급성장도 있지만 왜 앉는 자세도 별로 좋지 않고 맞아요.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 막 꾸부정해지고. 자세가 삐뚤어지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척추측만증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적으로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반드시 물어보고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이 있던 아이가 이 주사를 맞아서 급성장을 하게 되면 약간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도가 더 틀어지는. 예,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정형외과 쪽하고 협진하기도 하는데 네. 만약에 아이가 이런 문제가 없다면 단순하게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뭐 척추측만증이 생긴다. 이거는 부모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교수님 그 주사를 성장판 다치기 전에 맞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혹시 다친 후에 맞으면 부작용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성장판이 다치면 절대로 성장 호르몬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옛날에 이제 그 성장판이 있던 부위가 특히
대퇴골에서 이 골두가 골단하고 분리되어서 미끄러지면 순환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신경을 건드려서 무혈성 괴사를 포함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거는 성장판이 닫혀 있을 때 무리하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뇌 질환이 있다, 뇌암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분을 다 외과적으로 절제해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분비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원질환이 있던 뇌가 네. 어떤 암이 재발하고 발생할 위험성이 더 높지 않는가, 다른 암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이걸 걱정하는데 부모님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생기세요. 이 주사를 맞고 뭐 백혈병에 걸렸다더라. 일본에서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룹에서 성장 호르몬을 맞고 암이 생긴 아이들하고 네. 안 맞은 일반 그룹하고 비교해 봤더니만은 생기는 빈도에서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논문도 너무 지나치게 고용량을 맞지 않는 한 성장 호르몬 자체에 의해서 이런 극단적인 부작용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들 만약에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면 어머님 그 병원에서 믿고 맡기시고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네. 의료진들이 더 어머님 신경을 써서 해드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귀에 옅으셔서 제발 걱정하시면서 주사를 맞지 않기를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필요 이상의 걱정은 오히려 그 치료 효과를 저해시키는 예, 맞습니다. 그런 늘 결과를 올 때마다 이게 걱정이 돼서 고민하시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악착같이 맞으려 하거든요. 아까 어머님 인터뷰 질문대로 네. 저희들이 조금 관과한 부분이 있는데 키가 반에서 제일 작던 아이가 자기보다 작은 아이가 한 명 생기고 커가면 본인들이 느끼는 이런 정신적인 그다음에 정신건강적인 만족감. 그런 성취감하고 만족감은 네. 대단합니다. 예. 아이들이 제가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달라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맞아야 되는 아이가 맞으면 사실상 이런 너무 아주 빈도가 낮은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하는 게 치료 효과 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그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예. 아, 이건 정말 중요하다. 왜 이렇게 찾아오시면 꼭 뭐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실상 키가 크면 좋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한계 내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에 의해서 체중 키를 키울 수 있으면 당연히 일찍 오셔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들어서 한 2, 3년 사이에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미 인터넷 서치를 하시고 네. 주위에서 모든 종류의 의학 지식을 다 하셔서 본인이 와서 자기 자녀의 진단을 다 합니다. 우리 아이는 초경이 빨리 나올 것 같고 가슴도 그렇고 키도 안 클 것 같고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찰 결과를 검사 결과를 말씀을 드려도 네.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셔서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성장 클리닉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 분야를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실 때 가능하면 경험이 많고 충분하게 검증된 병원을 찾으셔서 신장 치료를, 저신장 치료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자녀 키우시면서 이 키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궁금하신 점을 직접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네, 교수님, 딸아이가 얼마 전에 초경을 시작했는데 키가 더 자라지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더 키가 자랄 수 있나요? 예, 이제 따님을 자녀분으로 가진 그 어머님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 이 점인데
초경이 나왔다 그래서 키가 그 자리에서 안 크는 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대개 5 내지 7.5cm 정도의 추가 성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경이 일어나면 첫 1년 동안은 3 내지 3.5, 둘째는 2 내지 2.5, 셋째는 1 내지 1.5 정도의 키 성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춘기 성장이 빠르면 암만 해도 좀 덜 크고 사춘기 진행이 늦으면 더 크게 되겠죠.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특히 어머님들이 딸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우려하십니다.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키를 키울 목적으로 특히 어머님 질문대로 생리를 만약에 못 나오게 하면 어머니 성장판이 다치게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왜 사춘기에 들어가서 아이가 키가 크느냐면 성호르몬이 나오면 성장호르몬이 일생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키가 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호르몬이 안 나오게 누르면 성장호르몬도 당연히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 성장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만 12세, 조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만 11살이 넘은 아이가 초경이 나왔을 때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초경을 사춘기 지원 주사를 줘서 안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최종 키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당연히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예. 네. 자연적인 섭리를 막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한 분 더 계실까요? 네.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키가 작아서 성장에 좋다는 젤리나 영양제를 챙겨 먹이거든요. 그런 것도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새 뭐 부모님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건강보조식품을 하나 이상 자녀한테 먹이지 않는 부모님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먹이는 걸 반대는 안 하는데 이거를 먹이면서 키가 더 클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평리하게 집밥 해주시면서 아이가 하루 3끼 식사를 잘하게 하고 밥 먹으면서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아마 키 키우는 데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젤리, 영양제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키 성장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유거든요. 예. 우유 많이 먹어야 키 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참 이거밖에 못 자랐지만 근데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요새 우유에 대한 이제 새로운 학설들이 많이 나오지만 소아청소년과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한테 우유는 상당히 좋은 식품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키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 1리터 우유를 먹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매일 1리터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은 팩, 안 그러면 한두 잔 정도가 적절합니다. 우유 안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칼슘이나 이런 아주 영양소들이 잘 모여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방 성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과량으로 먹이게 되면 오히려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준청이 넘는 아이들은 차라리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는 게 낫고 어떤 음식이든 한 종류의 음식을 편식해서 과도하게 먹이면 균형 잡힌 식사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네, 진짜 과유불급이네요. 예. 예. 사실 그 성장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는 것이 좋은지 또 잠자는 습관 외에도 예.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먼저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 이야기하면 소아 청소년 때는 최소한 10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10시간이요? 예. 예.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는데 성장 호르몬이 뭐 11시에 분비되니까 9시만 되면 다 불 끄고 온 집안이 취침에 온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숙면에 들면 대개 1시간 내지 2시간 뒤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언제 자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키 큰 아이로 키워지는 생활 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밤 9시가 넘어서 자기 전에 게임을 한다든지 아주 자극적인 TV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에서 최소한 1살까지는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만 3세까지는 성장의 거의 대부분이 이 영양에 의해서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인에 박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본인이 입에 접해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커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고루고루 먹는데 편식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루 한 6시간 정도 운동만 하고 그 다음 며칠 쉬고 이거보다는 한 10분 내지 15분이라도 막 꾸준하게 스트레치 체조라든지 간단한 줄넘기라든지 네. 빠른 걷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요새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청소년들이 부모님들하고 대화 단절이 참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대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나 물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 키가 작네, 초경이 나오면 아이고 급하네 이렇게 어머님이 생각할 게 아니고 네. 해마다 키가 커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성장 곡선을 따라 크는지를 아마 꾸준히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키는 아이들이 잘하는 거지만 이 키 성장은 부모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면서 제보고 아이들이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그 키 가지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모적으로 키가 크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점을 자녀분들한테 이해시키시고 본인이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만약 이 아이가 키가 조금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보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키 성장에 대한 전문 진찰과 상담과 그리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키 성장 또 저신장 치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표준 체중과 또 키의 그 아이들 그 성장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저희 TV닥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키 성장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 청소년과 정우영 교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